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분이죠. 제롤드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시리즈의 한 챕터입니다. 바로 챕터 5, Protecting Information Assets. 우리말로 하면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법 정도가 되겠네요.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회사 동료가 한 몇십만 원짜리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 바로 정지시키고 경에서 쓰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코드나 데이터가 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에는 이렇게 관대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데이터, 설계 이런 것들을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 에셋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 전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맞아요. 법인카드는 실물이 있지만 코드는 그냥 모니터에 떠 있는 글자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문제가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수습하는 소위 말하는 반응적 문화, 리액티브 컬처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와인버그가 말하는 예견적 문화, 엔티시페이팅 컬처, 즉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단계로 가려면 이 정마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가야 합니다. 소 잃고 예양간 고친다는 말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군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죠. 책에 나오는 첫 사례부터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한 고객사가 2천만 줄의 코드를 만드는데 4억 달러, 4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고 해요. 이게 그 회사 사무실 건물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었는데 정작 그걸 보호하는 데는 단 1달러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그게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최고의 개발자를 모아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정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그 결과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또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비유하자면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사서 그냥 책상 서랍에 던져두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와인버그는 이 위험을 설명하려고 정말 좀 소름 돋는 비유를 들어요. 바로 1981년에 있었던 캔자스시티 하얏트 리젠시 호텔의 스카이워크 붕괴 사고죠. 이 사고로 11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원인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설계 변경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시공사가 그냥 현장에서 작업하기 편하다고 도면이랑 다르게 구조를 바꿨는데 아무도 그걸 제대로 검토하거나 막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당시 시 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규정을 준수할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 근거 없는 신뢰. 네, 바로 그 근거 없는 신뢰가 비극을 낳은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도 똑같이 들려요. 우리 시니어 개발자들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 급한데 절차는 나중에 생각하죠? 뭐 이런 거요? 자원 투입은 피하고 싶고 위험에 대한 무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서 레니게이드, 그러니까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이 절차는 시간 낭비야, 내 방식이 더 빨라 이러면서 승인도 없이 막 운영 서버에 들어가서 코드를 고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문제 해결사나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와인버그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레니게이드 개인을 비난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요. 그거보다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심지어 보상받는 문화를 그냥 내버려둔 관리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안전장치 없는 기계를 놔두고 사고 나니까 작업자만 탓하는 꼴이군요. 맞습니다. 레니게이드의 등장은 관리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시스템,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보물, 그러니까 정보 자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코드 라이브러리,
코드 라이브러리네요. 네, 책에서도 이걸 최후의 보루라고 불러요. 소스 코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컴파일된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 파일은 이걸 바꾸는 즉시 시스템 행동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민감한 자산이죠. 와인버그가 여기서 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승인 없이 운영 중인 코드에 직접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잽이라. 어감이 딱 오는데요. 단 한 번의 잽이 급여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수십억 원짜리 청구서 오류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정말 섬뜩하게 들리네요. 네, 악의적인 공격보다 사실은 선의를 가진 개발자의 실수로 인한 잽이 훨씬 더 흔하고 파괴적일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만 고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작은 수정이 예기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라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단 한 명이라도 마음대로 운영 서버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나? 만약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좀 의외였어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즈요. 시스템에서 쓰는 모든 데이터의 이름이랑 정의를 모아놓은 목록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조직의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이거든요. 책에 나오는 셰익스피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향기로울 것이다 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단어들을 아무 의미 없는 그렉서, 육자억으로 바꾸면 그냥 해독 불가능한 문장이 될 뿐이죠. 아, 근데 더 위험한 건 그럴듯한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장미를 오이로, 이름을 색깔로, 향기롭다를 초록색이다로. 오이는 다른 어떤 비슷한 색깔로 불러도 여전히 초록색처럼 보일 것이다. 문법은 완벽한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바로 그겁니다. 개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A팀에서는 고객 식별자를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저기 B팀에서는 유저키라고 불러요. 아, 이 두 데이터가 합쳐지는 순간부터 혼란이랑 버그가 시작되는 거죠. 데이터 사전은 이런 미묘한 오해들이 쌓여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 막는 핵심 자산입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만드는 약속이니까요. 세 번째 자살은 표준, 스탠다드입니다. 사실 표준이라고 하면 다들 좀 답답하고 관료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개발자들은 창의성을 억압한다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와인버그가 보여주는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한 회사에서 4개 부서가 각자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를 했는데 표준화 수준이 월등히 높았던 A 부서가 있었어요. 네. 이 부서가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전환 비용은 3분의 1, 오류 발생률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네, 표준이 없으면 모든 개발자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퀴를 새로 발명해야 하는 셈이죠. 책에 보면 한 부서에서 날짜 차이를 계산하는 기능만 9개의 다른 버전이 발견되기도 했대요. 이건 전부 낭비죠. 표준은 이런 낭비를 막고 개발자들이 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해주는 기반 인프라 같은 겁니다. 네 번째는 설계, 디자인즈입니다. 좋은 설계랑 형상 관리,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던데 이 둘의 관계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나쁜 설계는 코드의 이곳저곳을 계속 땜질하게 만들어요. 그럼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형상관리 시스템은 계속되는 긴급 수정 요청으로 과부하가 걸리겠죠. 아, 반대로 형상관리가 엉망이면 개발자들이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코드를 수정하게 되고 결국 원래 좋았던 설계마저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지켜줄 수도 있는 관계군요. 책에서 좋은 설계를 자연스러운 색인 내추럴 인덱스 같다고 한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가 핵심입니다. 좋은 설계는 마치 잘 정리된 도서관의 도서 목록 같아요. 내가 고치려는 기능이 코드의 어느 부분에 있고 그 코드를 수정하면 어떤 테스트랑 매뉴얼에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개발자들이 형상관리 툴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요 라고 불평할 때 사실 진짜 문제는 툴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가 엉망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산은 테스트 라이브러리 및 이력, 테스트 라이브러리즈 앤 히스토리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조직에서 그냥 쓰고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인버그도 왜 개발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만든 테스트를 자산으로 여기지 않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해요. 특히 여기서 소개하는 오류 발생 경향 모듈, Error Prone Modules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IBM의 OS360 시스템 코드의 이력을 분석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수많은 모듈 중에서 유독 몇몇 특정 모듈에서만 다른 것보다 10배에서 100배나 많은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녀석이 미래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어떤 모듈의 개발 초창기 이력, 그러니까 얼마나 수정이 잦았고 테스트 실패가 많았는지를 보면 미래에 그 모듈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칠지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테스트랑 변경 이력 데이터는 미래의 재암을 막을 수 있는 뭐랄까 환자의 의료 기록과 같은 아주 가치 있는 자산인 거죠. 와, 이걸 버리는 건 잠재적인 암 환자의 CT 기록을 파손해버리는 것과 같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자산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개념은 알겠는데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관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 책에서는 명확한 4단계 실행 계획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4단계 계획을 그냥 목록처럼 읽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단계가 자산 보호의 실제 비용과 가치를 측정하라입니다.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코드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측정하죠? 와인버글의 조언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뭐라도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 정식 절차를 무시한 긴급 패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추가 근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시간을 재보는 거죠. 아, 시간으로요? 네, 그 인건비랑 기회비용만 계산해 봐도 경영진을 설득할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네요. 두 번째 단계는 자산으로의 변경, 즉 입력을 통제하라. 이게 아마 형상관리의 핵심이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지 못하는 수도승 비유가 나와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필사하던 수도승 중에 글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오타를 덜 냈다고 해요. 정말요? 왜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고칠 유혹이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코드 라이브러리에 최종적으로 코드를 반영하는 작업은 코딩을 모르는 행정 담당자가 맡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개발자가 직접 하면 마지막 순간에 이 주작 한 줄만 더 고치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개발자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시스템적으로 실수를 막는 지혜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자산에 대한 접근, 즉 출력을 통제하라. 이고 네 번째는 이 모든 프로세스 자체를 통제하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변경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고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레니게이드에 대한 조언이요. 레니게이드의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마라. 근데 동시에 그들의 피드백은 경청하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동 자체는 단호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게 영웅시대는 문화를 깨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왜 규칙을 어겼는지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공식 절차가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현장 상황과 안 맞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아, 그들의 불만은 우리 시스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송곳과도 같아서 프로세스 개선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비상 절차를 마련하라 라는 조언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지금 서버가 죽었는데 언제 절차 밟고 있어요? 같은 긴급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한 통제 가능하면서도 신속한 비상대응 계획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국 규칙을 깰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요. 그렇죠. 비상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벽을 부수고 나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정보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매일 작성하는 코드, 설계, 데이터, 심지어 테스트 이력까지 모두 회사의 건물이나 장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보호하는 절차는 개발자를 괴롭히는 관료주의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책의 마지막에 담긴 아주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댄 스탈라는 인물의 의견인데요. 그는 정보가 자산이라는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작 자산, 에셋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흥미롭네요. 왜죠? 좋은 것을 보호하자는 의미인데. 그에게 자산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 비용 계산, 회계장부 같은 뭐랄까 좀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대요. 심지어는 당신의 뇌는 회사의 재산이다라는 위협적인 뉘앙스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좋은 의도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어떤 개발자들에게는 자신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그냥 단순한 회계 항목으로 취급하고 또 자신을 부속품처럼 느끼게 만드는 오히려 반감을 사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목표는 같은데 그 목표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니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오늘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은 자신의 작업물에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 단어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있는 것들을 보호하자는 공동의 목표에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한번 동료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